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영재입니다. 사실 예전에 한번 진찰료 가지고서 한번 의협 공청회에서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처방료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요건 포커스를 맞추긴 했는데 예전에 발표한 자료랑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1차 의료 이제 가정의학과다 보니까 이제 주로 1차 의료고 의원급이 이제 1차 의료를 담당한다고 봤을 때 1차 의료와 우리나라 현재 수가 제도가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상대가 1차 의료와 상대가치의 그 관계, 그다음에 진찰료 원가 보전, 그다음에 이제 신의료 행위 결정 시 진찰 행위가 포함이 결정된다든지 하는 진찰료가 계속 악화되어 왔던, 오히려 보상 수준이 악화되었던 그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과 그 효과, 그리고 이제 진찰료 부분에서 처방료 부활 등 어떤 개선 요구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는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상대가치, 자원기준 상대가치라고 하는 RBRBS를 도입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미국 제도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상대가치 제도를 미국에서 운영을 하면 할수록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의료 행위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과, 그다음에 대학병원 이런 곳에서는 새로운 의료 행위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잘 받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행위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전반적인 파이가 커졌는데요.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었던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미국에서는 이제 산부인과까지 주치를 하고 있는데 이 담당하고 있는 과는 진찰료 외에는 없는데 이것을 진찰료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계속해 가지고 그 이제 이런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과의 파이가 작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내과랑 가정의학과는 우리는 더 이상 상대 가치를 하지 않겠다 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한번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진찰료 세분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예방 접종 수가 뭐 이런 보전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진찰료를 통해 가지고서 이 상대가치 제도 하에서도 요 그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과의 파이가 어느 정도 보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상대가치 전면 개정이 2번 있었고 이제 세 번째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진찰료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진찰료 부분은 오히려 더 계속해서 악화가 되어 왔습니다. 뭐 새로운 신호를 기술로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데 한참 뭐 쭉 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그 진찰 포함 행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진찰에 포함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원래는 상대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항상 버진 뉴트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상대가치에 행위정의가 있고 그 의료행위에 대한 행위정의를 하고 행위정의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바뀌면서 바뀐다든지 행위량이 늘어난다든지 시간과 노력이 늘어나면은 그만큼 사실상 상대가치 점수를 순증해줘야 되고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아까 이제 미국의 진찰료를 ENM 서비스라고 하는데 미국의 ENM 서비스도 상대가치를 순증했던 이유가 들어갔던 시간과 노력이 증가됐기 때문에 순증시켜줘서 점수를 올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그냥 점수는 똑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행위가 진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처방료가 통합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재진의 50%만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초재진 산정 기준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버진 뉴트럴이 정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진찰료 수준은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 의원급은 진찰료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저희들 뭐 상대 가치를 하면서 급여 행위 원가 보존율을 보면 100%가 안 되거든요. 처음엔 79%, 뭐 79점 몇 퍼센트였다가 그 다음엔 뭐 90%, 그 다음에는 85% 이런 식으로 해서 급여 행위에 대한 원가 보존율이 100%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급여 행위를 이제 대학병원은 사실상 여러 개 과가 있는데 그 개원이 같은 경우에는 뭐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굉장히 다양한 과가 개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급여 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과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요. 진찰만 주로 있는 과가 더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이 기존의 현실입니다. 진찰료 뭐 원가 보상 수준은 사실상 뭐 이게 맞느니 틀리니 있지만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진찰료에 대한 원가 보상은
100%가 안 된다. 그래서 2차 전면 개정 때 보면은 진찰료와 입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기본 진료료가 원가 보증이 75% 수준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보험 수가 도입 당시에 이미 그 관행 수가를 100%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상당히 말이 많지만은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한 55, 관행 수가의 55% 수준으로 그 도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 발표 자료에 사실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진찰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계속해 가지고 오히려 악화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수준에서 더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진찰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저희들이 이제 상대가치 연구를 하면서 재정 중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가가 올라가면 어떤 수가가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새로운 행위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찰료는 계속해서 변화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행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보호자가 오면 재진의 50%를 받아라 아니면은 똑같은 처방을 계속 내는 경우에도 재진의 50%만 받아라라는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야간 가산 기준 시간대가 사실상 재정 안정화 대책 때 나왔었고 초재진 기준이 변경되고 차등수가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평생 재진이 되는 등의 이런 일련의 진찰과 관련된 것들이 계속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그러면은 초진에 대한 수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사실상 버진 뉴트럴이라고 한다면은 하지만 초진에 대한 수가는 그대로 있고 재진 수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진찰료 수준은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었습니다. 뭐 진찰료 포함 목록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이 이제 있었는데요. 2000년도에 이제 의약분업이 되면서 사실상 그 2001년도에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되면서 재정 안정화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거 전부 다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거기에 이제 진찰료, 처방료 통합, 재정 안정화 대책으로 나온 겁니다. 진찰료, 처방료 통합, 환자 수에 따른 진찰료 체감제, 차등수까지죠. 야간 가산 시간 축소를 했고 주사제 처방료를 삭제를 했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요. 2002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수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플러스 수가 인하 효과가 12.6% 정도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찰료 처방 통합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사실상 요 진찰료 처방료 통합은 버진 뉴트럴을 적용해서 한다라는 것이 사전에 사실상 의정 합의체에서 합의가 되었는데 재정 안정화 대책 때는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협에서는 당시 이걸 가지고서 집행정지 가처분 및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전부 다 각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상대가치 인하로 인해서 진찰료는 의원급은 500원, 대학병원 1,800원급의 수가 인하 효과가 있었다라고 당시 이제 그 신문 기사에 나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1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찰료 처방료를 통합하게 된 거는 진찰료 처방료가 서로 분리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처방료를 받기 위해서 처방전을 남발하는 거 아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통합시켜 버리면은 뭐 처방이 필요한 사람은 처방을 하고 처방이 필요한 사람은 처방을 하지 않을 거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약 불필요한 처방이 줄어들어서 약제비를 세이브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차라리 통합을 시켜가지고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상 당시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통합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수가가 떨어질지는 사실상 그때는 몰랐었던 그런 부분이기는 하죠. 그래서 처방이 좀 길어서 보상이 많이 됐던 과와 처방이 없었던 과, 처방이 적당했던 과, 뭐 이런 것들을 대해서 당시 가나다건으로 나눠서 했고 초재지는 그대로 둔 그 상태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재정 안정 대책에서 진찰료 처방료 통합이라는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나고 보니까 급여제도의 합리적 개선 보완 대책으로 처방료 통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좀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이 저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말로 표현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진찰료 처방료를 가산해서 통합 진찰료를 책정을 했고 가나다군이 만들어졌고요. 평균 처방일수는 의약분업 전후를 평균해서 적용을 하고 현행 기관 종별 처방료 가산율 제도는 폐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보면은 뭐 불필요한 처방을 감소한다.
어떻게 보면은 처방전이 꼭 필요한 사람은 처방하고 나머지는 처방을 안 필요한 사람은 처방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이 해서 처방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이루어졌을까라고 봤을 때요. 사실상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원에 오면은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굉장히 많고 당시에 또 주사를 맞기 위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뭐 조금 불편하면은 약국에서 약 사 먹고 아 내가 상태가 안 좋아 그럼 지금 병원을 가는 거고 병원에 가는 이유가 주사 맞고 약 처방을 받기 위해서 가는 그런 문화적 그런 어떤 고려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설득해 가지고 지금은 약을 안 먹고 한 이틀 정도 기다려 봤다가 그 다음에도 계속 안 좋으면 약을 주겠습니다. 처방전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환자가 그 병원에서 화를 내고 나와서 차라리 처방전을 주는 옆병원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사 환자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처방이 오히려 이제 과거에는 처방 일수가 길면은 그 돈을 더 내야 됐지만은 그거랑 상관이 없게 되니까 오히려 환자분들이 처방을 길게 내달라라는 나는 왜 3일치밖에 안 줘요? 나는 왜 5일치밖에 안 줘요? 나는 왜 한 달치밖에 안 줘요? 하면서 오히려 처방전을 더 길게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방 일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병원급 그다음에 의원급은 저렇게 이제 오히려 처방 일수 자체가 늘어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당시 그 한참 후에 내과 의사에서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렇게 나옵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제에서 이제 그 수가를 보상하는 수준을 상대가치 자원기준 상대가치에 의해서 그 보상하는 수준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과거랑 달리 예전에는 뭐 감기 같은 급성기 질병이 많았다면 감염병 같은 게 많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고혈압 당뇨병 같은 그 만성 질환이 많고 그다음에 노인 환자로 인해서 복합 처방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요. 오히려 이분들에 대한 DUR을 관찰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약을 처방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약에 대해서 어떻게 약을 먹어야 된다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서 오히려 그 환자한테 제공되는 시간과 노력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행위량 자체가 늘어나 있는 거고요. 처방이 없는 경우에도 뭐 수가를 지불하는 것은 자원기준 상대 가치에 맞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저게 뭘까요? 이게 밑에 이제 손실보 부분으로 해가지고 가려져 버렸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이제 이 처방료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서 의료계에서 손실된 금액이 2001년도에는 뭐 660억 해가지고 매해 2천억 뭐 3천억 정도의 금액을 사실상 의료계에서 손실을 쭉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가나다군이 또 통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만성 질환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 고혈압 당뇨병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을 많이 보는 내과계는 더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도 이제 요거는 이제 재정 안정화 대책이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진찰료 처방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서 연간 효과가 그 3,120억 정도 재정 그 파탄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00년대 실제 효과는 1,040억 정도 세이브가 된다라고 하는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차등 수가로 인해 가지고는 1,600억, 주사제 처방 조제로 삭제로는 2천억, 뭐 야간 가선 저울세 조정으로는 480억, 급여 및 심사 기준 합리화를 통해서 1,567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급여제도 합리화를 통해 가지고서 8천억 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800억 정도 한다라는 정부 발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한 3천억 정도가 되잖아요. 이것이 지난 16년 동안 쭉 됐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5조 원 이상 정도가 처방료 통합으로 인해 가서 의료에서 손해 본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찰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제가 이제 보면은 진찰의 정의 부분도 우리나라는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찰이라고 하는 건강보험급여에서 보장하는 진찰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다면은 그 어떻게 보면 새롭게 들어오는 행위가 막 진찰료 포함으로 결정이 쉽게 되지 않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정의가 있었다면 그 정의에 맞춰서 아 이거는 우리나라 건강보험급여에서 그 보상하고 있는 진찰에 대한 정의에 벗어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급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결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진찰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고 진찰에 현재 많이 그 뭐 그냥
그 순증 없이 진찰에 포함되어 있는 포함행위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새롭게 들어오는 신의료기술 결정 신청 시 진찰료 포함 결정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적정 수가 보상이라는 부분, 그리고 재정 안정화 대책 이전으로 처방료 통합된 걸 분리하고 재진의 50%가 삭제되어야 되고 초재진 산정 기준이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찰의 정의는 제 나름대로 이제 제 나름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제안을 하고 사실상 우리 KMA 폴리시에서 진찰의 정의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병원을 찾아온 취입 컴플레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찰의 정의를 그 건강보험 급여에서 보상해주는 진찰의 정의를 하고 진찰료 포함 행위에서도 주소 위의 문제의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나 상담을 통한 인터벤션, 또 메디케이션 리뷰라든지 주소랑 관련 없는 다른 뭐 설명, 환자 가족의 건강 상담, 주소랑 관련 있지만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주소랑 관련 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제 뭐 진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행위가 들어간다든지 행위 내용이 변화하면은 항상 순증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다. 상대화 점수에 변화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찰료 산정 기준도 초재진 산정 기준도 좀 그 이전으로 다시 환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처방료 분리 및 순증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처방료 통합 시 기대했던 효과가 달성이 이제 되지 못했고요. 처방료 분리로 오히려 불필요한 처방을 이제 오히려 줄일 수 있는 거꾸로.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돈을 더 낸다면은 나는 그 처방전이 지금 당장 필요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불필요한 처방을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과도한 장기 처방을 요구를 합니다. 원래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만성 질환은 주기적으로 보면서 그분들에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수능들을 높이고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대학병원이나 연대 가서 6개월씩 처방을 받으니까 의원급에 와가지고 또 6개월씩 대학병원을 6개월씩 처방하는데 왜 안 해주느냐. 라고 하면서 과도한 장기 처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지금 이제 늘어난 만성질환 관리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오히려 그리고 의사 환자 관계에 악영향을 여전히 끼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의료계와 내과계의 희생이 너무 오래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정 안정화 대책 기간은 사실상 그 당시에 재정이 부족해서 생겼던 일시적인 대책인데 그것이 16년 오히려 막 돈이 남아서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서도 계속 그 부분이 계속 돼 있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겠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행위량 설명하고 DUR을 본다든지 뭐 약 복용 설명 등 오히려 행위량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상대가치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행위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냥 버진 뉴트럴에 의해서 수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순증을 통해 가지고서 그 상대가치 점수도 올려줘야 되고 처방료 분류가 다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2000년부터 가정의학과 보험의사로서 굉장히 많은 그 건강보험과 관련된 일을 했는데요. 보면은 의료계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지표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표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지표를 위한 지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와 관련돼 있는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지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될 때는 과연 그것이 의사 환자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건가? 오히려 그걸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사 환자 관계가 나빠지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첫 번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의사 환자 관계가 좋으면은 굉장히 많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에게 사기치지 않고요. 오히려 불필요한 약 처방, 불필요한 검사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환자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의사 환자 관계를 나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오진한 의사를 구속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의사 환자 관계를 오히려 나쁘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의사 환자 관계를 좋게 하는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료와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각종 지표 뭐 이런 것들은 첫 번째가 의사 환자 관계를 의사 환자가 나빠지게 하면은 아무리 그 지표가 필요하더라도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질을 좋게 하는 건지 실행하는 의사가 기꺼이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실행 가능한 것인지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 제가 이거
저기 밑에 슬라이드를 좀 추가를 했는데 의료 전달 체계를 망가지게 하는 건 아닌지, 의료 형평성을 좋아지게 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고려되어야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바람직한 첫 번째로 생각하는 의사 환자 관계를 좋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진찰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바람직한 의사 환자 관계를 시작과 끝이 바로 진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의료 행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만 가지고서 상대가치 점수를 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진찰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감안해서 진찰료에 대한 그 요번 이제 3차 상대가치 개정에서 진찰료 부분에 대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많이 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 가치를 감안해서 진찰료 부분에 대한 상대가치가 점수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